안녕하세요. 금속 조직학을 강의하는 윤정일입니다. 벌써 강의도 10번째로 접어들었네요. 생각보다 코로나 사태가 길게 이어지면서 그 대면 강의는 이번 학기에는 거의 하지 못할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매주 강의 때마다 부탁드리지만 지금의 강의는 일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문들도 많이 하시고,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면 강의 들으면서 따로 메모도 하시고,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면 몇 번씩 돌려보세요. 방송 강의의 좋은 점이 잘 모르는 내용들을 돌려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셔서 처음 배우는 어려운 내용들을 단지 어렵다라고 치워버리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송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자료를 쓰지 않고,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배포했던 배포했던 수업 자료를 다 못 끝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수업 자료를 다 완료하는 그런 시간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어떤 내용을 하고 있냐면, 금속의 결정이 가지고 있는 결함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금속 결함으로 되어 있는데 그 결정 결함이라는 것. 금속 결정이라는 건 뭐라고 제가 쭉 설명드렸습니까? 금속 결정이라는 건 원자들이 배열된 규칙성을 이해하는 것을 금속 결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금속 결정의 결함이란 건 뭡니까? 이 규칙성이 깨어져 있는 상태, 그게 금속 결정 결함입니다. 그 결함의 종류에는 점선, 면이 있고, 저희 지난 시간에는 점결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 점결함에 있어서 원래 점결함에 대한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점결함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공공이 생기거나, 그렇죠? 공공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원자가 규칙적으로 배어 있는 공간에 비어 있는 것, 그게 공공이죠. 이 자리, 이게 공공입니다. 공공은 한문으로 어떻게 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빌공에 구멍공, 구멍이 비어서 구멍이 생긴 것, 그게 공공입니다. 공공. 그래서 규칙적인 배열의 조건으로 본다라면 이렇게 쭉 원자들이 배열되어 있는 조건에서 여기가 비어 있다. 그리고 불순물 원자들이 이 원자 배열에, 규칙적인 원자 배열에 들어있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침입형으로 원자들이 불순물이 존재하게 되는 경우,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면 다른 원자들이 들어가 있는 것. 얘는 원래 다른 쪽에 배열되어 있었던 같은 원자들이 배열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들어와 있는 것. 이게 침입형 불순물이 되고, 그 다음에 치환형 불순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치환형 불순물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봤었을 때 다른 원자들이 배열되어 있는 곳에 들어와 있는 것. 몇 번 설명을 했으니까는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침입형, 치환형 불순물에 있어서의 내용 이해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침입형, 치환형의 개념으로 봤었을 때 합금이란 개념으로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합금을 만들 수 있는 원인, 합금이 만들어질 수 있는 배경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 표를 수업 시간 내내 설명해 드렸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1학년 1학기 때 배운 내용들 다 중요하긴 하지만 금속을 전공한 입장에서 금속을 전공한 입장에서는 이 표를 이해하면 많은 수업들을 쉽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왜? 합금이라는 건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순금속, 한 종류의 금속에 다른 종류의 금속이나 비금속을 섞은 것이 합금이라고 설명드렸어요.
합금은 왜 만든다고 그랬죠? 원하는 성질이나 특성을 얻기 위함이라고.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금속은 다 합금이야. 대부분의 금속은.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여러분들 창문에 있는 알루미늄 샤시, 여러분들 마시는 캔, 전부 다 대부분이 합금입니다. 합금이라고.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성질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금속에 있어서의 합금이란 건 두 물질을 섞는 거고, 두 물질을 섞게 되면 나타낼 수 있는 건 다음과 같이 화합물, 혼합물 이렇게 크게 나뉘어지고, 혼합물은 균일 혼합물, 불균일 혼합물로 나뉘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합금도 이걸 다 통틀어서 화합물과 균일 혼합물, 불균일 혼합물로 구분되어지는 세 종류의 합금으로만 분류가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이해하면 우리가 금속이라는 재료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합금의 종류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철과 탄소의 합금, 철에 탄소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얘도 합금이에요. 합금. 그러면 당연히 철과 탄소에 의해서 만들어진 합금은 종류가 당연히 세 종류인 거지. 그쵸? 화합물, 균일 혼합물, 불균일 혼합물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그래서 FC 상태도를 가지고 그거 설명을 드렸던 거라고. 화합물은 뭐만 존재해? Fe3C라는 화합물만 존재해. FEC 상태도에서. 그래서 얘는 중요하기 때문에 별명이 시멘타이트라고 붙은 거라고. 됐죠? 그 다음에 균일 혼합물. 여기는 화합물이고, 균일 혼합물은 뭐가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알파라고 이름 붙이는 애, 감마라고 이름 붙이는 애, 델타라고 이름 붙이는 애. 얘네들이 균일 혼합물이라고. 이름들은 다르지만 왜 이름들이 다르냐면 원자 배열이 조금씩 달라서 그래. 이름들은 다르지만 얘네들 모두 다 뭐예요? F에 탄소가 균일하게 섞여 있어. 균일하게 섞여 있어. 균일하게 섞여 있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용액. 근데 얘네들은 모두 다 고체이기 때문에 고체 용액이라는 의미에서 고용체라는 말로 붙고, 영어로는 solid solution이라고 불리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알파, 감마, 델타 얘네들도 중요한 애들이기 때문에 별명들이 붙는 거야. 알파는 페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감마는 오스테나이트라는 이름으로, 델타는 별명이 있었는데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름들이 붙게 되는 겁니다. 붙은 이름들에 대해서의 조건보다는 얘네들이 고체 용액이란 걸 이해하면 된다고. 고체 용액은 뭔데? 설탕물은 어디를 찍어 먹으나 다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러면 얘네들은 어디를 찍어도 다 똑같은 맛이 나타나는 것처럼 어디를 찍어도 다 F의 탄소가 아주 균일하게 섞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고용체를 얘기하면,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고용체가 만들어지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침입형 고용체, 치환형 고용체잖아. 고체 용액이 만들어진, 즉 설탕물처럼 완벽하게 원자들이 섞일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거라고. 자,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Fe하고 탄소가 C가 섞여서 만들어진 이 고용체 알파, 감마, 델타는 뭐죠? 침입입니까? 치환입니까? 침입형 고용체였던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 FC 상태도에 불균일 혼합물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여기 불균일 혼합물. 여기도 불균일 혼합물이야. 어떻게 불균일 혼합물이죠? 얘와 Fe3C가 그냥 단지 섞여만 있는 거야. 어떤 식으로? 물에 모래가 섞여 있는 경우처럼. 자, 생각을 해봅시다. 물에
모래가 섞여 있어. 그럼 내가 찝을 이렇게 찝어서 맛을 본다고 했었을 때 물의 맛을 보면 물 맛만 나요. 모래 맛이 안 나. 근데 모래를 찝어서 먹으면 모래 맛만 나겠지. 뭐 모래 맛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래 맛만 날 거라고. 설탕물은 어디를 찌거나 똑같은 설탕물 맛이 나지만 불균일 혼합물은 내가 무엇을 찝어 먹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맛이 나는 거라고. 그럼 결국은 이 영역, 즉 불균일 혼합물인 이 영역에서는 어떻게 돼? 내가 얘네들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실습을 지금 안 하고 있어서 그렇긴 한데 보면 알파라는 애하고 Fe3C가 있는 영역이 서로 달라요. 이렇다고. 그래서 내가 가령 예를 들어서 알파 있는 영역의 특성을 볼 때랑 Fe3C가 있는 영역의 특성을 볼 때랑 전혀 특성이 달라. 물과 모래가 섞여 있는 것처럼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게 불균일 혼합물로서의 합금의 특성이라고. 그리고 다음 먼저 얘기했듯이 다른 상태도를 봤었을 때 상태도에서 여기 있는 알파라고 얘는 지금 어떤 상태도냐면 PB, 나벨, 틴 주석을 섞어서 합금을 만들 거야. 그때 첨가되는 주석의 양이 늘면 늘수록 어떠한 상이 만들어지는지를 그림으로 표시한 건데 여기도 보면 알파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 알파는 FEC 상태도에 있는 알파랑 전혀 상관없는 애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애라고. 그럼 왜 이름이 같죠? 이름이 같은 게 아니에요. 그때도 얘기했듯이 여기서 붙이는 이름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단지 구분을 하기 위해서 붙이는 것뿐이야. 그쵸?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 숫자 1, 2, 3 걔네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뭐 일련 번호에 대한 개념도 물론 있지만 그냥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표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봤던 상태도 위에 여기 하나를 더 붙여봅시다. 이건 무슨 상태도냐면 마그네슘에 실리콘을 첨가했을 때 나타나는 상태도. 마그네슘에 실리콘을 넣어서 합금을 만들 때 나타나는 상을 표시한 그림입니다. 자, 얘네들 먼저 봐봅시다. 마그네슘에 실리콘을 이만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마그네슘에 Mg2Si라는 애가 어떻게 불균일 혼합물로 섞여 있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죠. 원자들 배열되어 있는 구조 그것까지는 우리가 들어가지 못해서 광학현미경이라는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얘네들의 조직을 관찰해 보면 마그네슘 하얀색 마그네슘에 Mg2Si라는 애가 이렇게 박혀 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물에 우리가 모래를 넣었을 때 그 모래들이 전혀 물과 상관없이 섞여 있지 않고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해되죠? 될 거라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상태를 굳이 들고 온 건 뭐냐면 화합물 때문에. 우리 과제가 뭐였냐면 금속간 화합물이 무엇인지가 이제 지지난주 이제 과제였었는데 이제 뭐 쭉 이렇게 저렇게 적었어요. 학생들 적었는데 그 적은 내용들을 보면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더라고. 화합물이란 건 제가 뭐라고 했어요? 화합물이란 건 A라는 애와 B라는 애가 들어가서 전혀 상관없는 C라는 애가 만들어지는 게 화합물이라고 말씀드렸다고. 그쵸? 그런 의미에서 이게 뭐야? Fe하고 탄소가 합쳐져서 Fe3C라는 화합물이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FC 상태도상에서는 이렇게 맨 끝 영역에 가 있으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뭐 Mg2Si야. Mg2Si는 뭡니까? 마그네슘이라는 애하고
실리콘이라는 애가 합금이 되어졌을 때 만들어진 금속 간 화합물이야. 됐죠? 그럼 봐봅시다. 다른 영역은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는 고용체 영역이 없어서 좀 그렇긴 한데, 이 Mg2SI는 뭐냐면 Mg2SI가 만들어질 수 있는 조성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왜? Mg2SI는 뭡니까? 원자로 봤었을 때 마그네슘 원자가 2개 플러스에 실리콘 원자가 1개야. 이 조합 B가 정해져 있어요. Fe3C, Fe 원자 3개에 탄소 원자 1개, B가 정해져 있다고. B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상태도에서 보면 딱 정해져 있는 B에서만 Mg2SI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B에서만. 모두 다 그럴 경우에는 Mg2SI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왜 Mg2SI가 만들어지죠? Mg에 실리콘이 첨가가 되어졌을 때 국부적으로 마그네슘이 Mg2SI와 같은, 그러니까 마그네슘 2개와 실리콘 하나라는 조건을 만족함으로써 일부 영역에서 Mg2SI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모두 다 Mg2SI만 만들어진다는 의미라는 거지. 금속 간 화합물은 A 플러스 B가 C가 만들어지는데 특정한 조성에서만 만들어지고, 그 특정한 조성에서 만들어진 애는 원래의 첨가되는 합금과는 전혀 상관없는 성질이 나타나요. Mg2SI는 마그네슘하고 실리콘하고는 전혀 다른 성질, 다른 모양들을 갖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관련돼서 이제 내용들을 쭉 살펴봤던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있는 요 내용, 그렇죠? 합금, 섞는다는 개념, 화합물과 혼합물,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의 개념이 결국은 어떻게 금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금속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건 뭐냐? 결국은 그게 우리가 계속 보는 상태도, 즉 두 가지의 금속이 섞여서 나타날 수 있는 그 상황에서의 결과물들하고 동일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 복잡하고 어렵게 자꾸 FC 상태도를 배우고 그걸 이해하는 것 같아서 제가 1학기 때는 꼭 이 강의를 따로 시간을 내서 꼭 해드려요. 2학기 때 제가 이제 상변태 강의를 하게 되면 상변태 강의 때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왜? 이걸 이해하면 우리가 금속이라는 것, 합금이라는 걸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해 안 되면 기존 강의 계속해서 좀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오늘 했던 내용도 들어보세요. 자, 이제 오늘 다시 이제 또 다른 거 봅시다. 점결함 했고 선결함을 해봅시다. 선결함. 제가 지지난 시간에 선결함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할 때 요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렇죠? 요 그림 설명. 왜 선결함이냐? 다른 원자들은 배열되어 있는 조건으로 보면 얘는 그러니까 양옆, 위, 아래, 이 밑에, 이 위로, 즉 3차원으로 봤었을 때 X, Y, Z 방향으로 모든 원자들이 결합을 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 원자들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원자들은 위 됐고 양 옆에는 원자들이 결합을 하고 있는데, 이 밑에 원자들과는 결합을 안 하고 있어. 규칙적인 배열로 보면 나머지 원자들은 X, Y, Z 방향으로 모두 다 결합을 하고 있는데 이 원자들은 결합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원자들을, 배열이 안 돼 있는 원자들을 우리가 밑에서 위를 쳐다보면 어떻게 쭉 배열 안 된 원자들이 보이겠지. 그리고 걔네들을 쭉 이으면 하나의 선처럼 보일 겁니다. 이 선에 있는 원자들은
원자 배열에 대한 규칙성으로 보면 밑에 있는 원자들과 결합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선결함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line defect. 자, 그런데 이 선결함은 원자 배열의 규칙성으로 보면 그런 문제가 있는 애들이잖아. 결함이야. 결함이란 건 규칙을 깬 거고 규칙에서 벗어난 거야.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선결함이 어떻게 생겨나게 돼 있는지 그 선결함에 대해서 봅시다. 이 선결함이야. 그죠? 선결함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전위라고 불리우는 애예요. 전위. 뜬금없죠. 전위. 점결함에서 우리가 공공 이야기를 했었잖아. 공공. 이걸 한문으로 표현하면 그 의미가 이해가 되듯이 전위도 한문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 이렇게. 한문을 잘 못 쓰는데. 이렇게 씁니다. 전위. 이 전자가 뭐냐면 바꾸다야. 바꾸다 전자. 혹은 뭐 움직일 움직일 전 이런 글자입니다. 뭔가가 바뀌는 거야. 위치가 바뀌는 거. 그때 쓰는 전자예요. 이 위자는 뭐냐면 자리 위자예요. 자리 위치로. 그럼 봐봅시다. 바꾸다, 움직이다. 뭐가? 자리가 바뀌거나 움직이는 게 전위야. 이 전위를 한문으로도 보면 영어로도 보면 마찬가지야. location. 이게 영어죠. 그쵸? location. 이게 어떤 위치 이런 개념이잖아. 그쵸? this는 뭐냐면 한문에서 미안합니다. 왜 자꾸 한문이라고 그러죠? 영어에서 사용하는 접두어 중에 어떤 분리 혹은 뭐 반대 이런 걸 의미하는 접두어로 쓰인다. 그래서 dislocation 하면 위치가 분리 혹은 반대. 그러니까 막 그걸 조금 의역을 하면 위치가 변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이해가 돼요? 전위 개념에 있어서의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전위. 선결함의 가장 대표적인 건 전위야. 응? 선결함의 가장 대표적인 건 전위인데 전위 이러면 우리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는 거죠. 전위라는 건 뭐야? 구르다 혹은 자리가 바뀌다 할 때 미안합니다. 그 전자를 쓰고 위치에 대해서 변한다. 자리가 변한다 해서 위자를 쓴다라고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전위야. dislocation이라고. 자, 그럼 이 전위, 선결함인 이 전위를 좀 더 알아봅시다. 이 선결함인 전위는 어떻게 생기느냐? 그건 요렇게 할 때 생겨요. 자, 요 그림을 봐봅시다.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은 모두 다 원자들이야. 원자들이 이렇게 쭉 배열되어 있는 거야. 여기 있는 선은 원래는 없는 거야. 당연히 원자들과 원자들 사이에 선 같은 건 존재하지 않겠지. 그냥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라고 만든 선이야. 됐죠? 또 원자들이 이런 식으로 배열이 쭉 돼 있고, 그렇죠? 원자들이 쭉 다 배열이 돼 있고, 이 원자들은 당연히 이 밑에도 우리 말하자면 이 원자를 위해서 쳐봤었을 때 이 밑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3차원 공간에서 봤었을 때 3차원 공간에 있었을 때 만약에 이 원자가 여기라면 공간의 개념으로 보면 이 뒤쪽 여기에도 원자가 있다고, 이 밑에도 원자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3차원 공간으로 하면 이 위에도 원자가 있겠지. 이 위로 우리가 평면을 바라보는 그 공간 위로 그렇게 쭉 배열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이렇게 줄을 그었어. 원자들이 이렇게 잘 배열되어 있네요. 이 원자를 보면 이 원자는 양 옆으로도 배열되어 있고 위아래도 그리고 수직 위아래도로도 원자들이 배열되어 있는 상황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배열된 원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 방향으로도 힘을 줘.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도 힘을 줘요. 줄 수 있겠지 당연히. 그쵸? 원자가 배열되어 있는 공간에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을 내가 힘을 줘서 이쪽에서 밀 수 있는 거잖아. 이쪽에서 민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쵸? 가령 벽돌을 세워놓고 양쪽에서 민다라고 해도 비슷한 상황이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까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보고 이렇게 밀고 이렇게 밀어. 그런데 힘을 받아서 여기서 배열되어 있었던 원자의 배열이 끊어져서 하나가 뚝 끊어졌어요. 그런데도 내가 계속 힘을 줘. 그러면 어떻게 돼? 이 배열된 원자에서 끊어진 얘는 이 배열된 원자에서 배열되어 있는 얘네들과 서로가 분리가 돼 있고 계속해서 힘을 주면 어떻게 돼? 얘가 통째로 이렇게 밀려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 내가 힘을 주는 방향이 이쪽이고 힘을 주는 방향이 이쪽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끊어졌던 배열, 얘랑 끊어졌던 배열은 이제 상관없는 애가 되고 이 배열된 힘에 대해서 계속해서 힘을 주니까 어떻게 돼? 끊어졌던 배열이 옆으로 가고 옆에 끊어졌던 배열이 얘랑 붙는 거죠. 이 두 개 그림을 같이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얘네들은 원래 얘랑 연결돼 있었어. 근데 끊어졌어요. 힘을 받아서 끊어졌다. 그런데 얘는 지금 원래 얘랑 연결돼 있잖아. 근데 어떻게? 얘가 얘랑 연결이 되는 거지. 그 그림이 이 그림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원래는 얘랑 연결돼 있었는데 내가 힘을 줘서 얘가 끊어졌어. 지금은 힘을 받아서 얘도 계속 힘을 받기 때문에 이 얘네들 전체가 이렇게 밀려가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지금은 얘가 억지로 이렇게 배열이 돼 있지만 만약에 어떻게? 이 조건에서 여기가 끊어지면 원자의 배열 조건으로 보면 얘가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잖아. 왜? 힘을 계속 받아서 얘가 이렇게 밀려갈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그림이 되겠지. 이해하죠? 그럴 거라고. 그렇구나. 얘가 이렇게 배열이 돼 있는 거야. 그쵸? 근데 원래는 얘가 얘랑 붙어 있었던 거야. 그리고 얘는 얘랑 붙어 있었던 거라고. 근데 내가 이렇게 힘을 줘서 얘가 끊어졌어. 근데 계속 양쪽에서 힘을 이런 식으로 가니까 배열돼 있었던 원래 얘가 붙어 있었던 애인데 끊어지고 다른 애랑 붙은 거야. 그리고 얘네들은 원래 얘랑 붙어 있었던 애인데 끊어진 상황에서 혼자 존재하는 거죠. 근데 내가 또 계속 힘을 줘. 그럼 어떻게? 얘는 계속 이렇게 밀려갈 거고 얘는 이쪽으로 계속 밀려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이번엔 여기가 끊어져서 얘는 원래 얘랑 붙어 있던 애인데 얘가 얘랑 붙어. 얘는 끊어져 있는 상태로 다시 또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었던 건 뭐야? 얘를 빼고 말하자면 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 그림만 놓고 보면 어떻게 돼? 얘는 이 원자들은 원자의 배열의 규칙성에서 벗어난 거지. 그쵸? 배열에서 벗어난 애들이라고. 그런데 이제 얘네들을 조금 더 크게 해서 놓고 보면 배열에서 벗어난 거는 뭐 때문이야? 이쪽에서 힘을 줘서 끊어져 있는 영역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원자의 배열들이 끊어진 것들이 옆으로 이동하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힘을 주면 이번에는 얘네들이 이렇게 가겠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봅시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얘가 이렇게 모양이 바뀌었어요. 맞죠? 지금 위치로 보면 그 위치에 대해서 위치가 이동을 한 거야. 근데 그 위치는 얘가 직접 이렇게 이동한 건가요? 얘가 이동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라고. 원자들은 이동한 적이 없어요. 원자가 이동한 건 여기 처음에 힘을 받아서 결합이 끊어진 것 말고는 없다고. 그럼 어떻게 돼? 계속 힘을 받아서 배열에 대한 규칙성으로 봤었을 때 이 선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원자들과 아래에 있는 원자들의 배열이 바뀐 것 뿐이라. 그러니까는 조합의 조건이 바뀐 거라고. 무슨 얘기야? 1, 1, 2, 2, 3, 3 붙어 있었는데 어떻게 돼? 1, 1이 끊어지고 1 원래 1이었잖아. 그게 끊어지고 1이 2랑 붙은 거라고. 그쵸? 2는 지금 여기가 있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얘는 1, 2, 미안합니다. 1, 1, 여긴 2, 그쵸? 여기가 2, 3이야. 그쵸? 그 다음에 여기 3은 여기가 있는 거라고. 그럼 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1, 2, 3, 1, 2, 3 보면 여기는 4인데 여기는 4가 여기 있는 거라고. 즉 여기서 얘를 비교해보면 원자가 이동해서 변형이 생긴 건 여기 첫 번째만 이동이 생긴 거예요. 나머지는 배열의 순서에 있어서의 위아래 원자들이 서로 결합하고 있었던 결합을 풀고 다른 애들과 결합하고 있을 뿐이야. 이에 대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원자가 직접 이동한 게, 원자 배열이 이동한 게 아니라는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일 때문에 벌어진 게 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뭐야? 요렇게 돼. 이 의미가 뭘까요? 이렇게 돼서 결과물이 이렇게 됐다는 게 그 의미가 뭘까요? 이 두 개를 잘 봐야 돼. 여기하고 여기. 뭐가 바뀌었죠? 제일 처음하고 비교를 해보면 제일 처음에는 원자 배열의 조건으로 보면 이 상태에서 이 상태야. 즉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완벽한 직사각형의 그림을 그릴 수 있어. 그런데 이런 식으로 힘을 받아서 원자 배열의 배열 순서가 힘을 받아서 이렇게 틱 끊어져서 끊어진 것들이 틱 옆에 있는 애들과 도미노처럼 그 결합의 구조가 이렇게 바뀌어서 결과론적으로 얻은 결과물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돼?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뭐랑 관련이 돼 있냐? 금속의 변형과 관련돼 있어요. 금속의 변형. 변형이란 게 뭐예요? 모양이 바뀐 거. 제가 수업 중간중간에 입 다물고 있는 건 편집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제 수업 스타일입니다. 한 번도 설명 안 했던 것 같은데 쭉 설명하다 보면 학생들이 잘 못 따라와요. 말이 빨라지고 설명하는 내용들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제가 했었던 설명을 이해하시라고 수업을 잠깐씩 멈추는 거예요. 편집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 다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라고. 자, 그러면 금속의 변형, 금속의 모양이 변한다. 이게 무슨 개념이죠? 여러분들 음료수 마시고 알루미늄 캔으로 된 음료수를 마시고 손으로 우부러뜨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모양이 바뀌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모양이 바뀐다라는 건 뭐예요?
원래 있던 원자 배열에서 원자의 배열 그러니까 원자의 배열이 바뀐다라는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캔을 우그러뜨려서 그 모양을 바꿨다는 건 여러분 눈엔 보이지 않지만 수백 개, 수백만 개의 원자의 배열을 엉클어뜨리는 거라고. 그 금속, 배열되어 있는 그 금속의 원자들이 배열된 규칙성을 여러분들이 우그러뜨려서 그 배열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 배열을 깨트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런 식으로 힘을 줬을 때 원자의 배열들이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서 어떻게 모양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힘을 줘서 캔의 모양을 바꾼다는 건 이런 식으로 결함을 불러일으키는 거고, 그 결함 중에 어떤 결함? 전위가 만들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에 있어서의 내용은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위가 뭐냐 그러면, 전위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원자들의 배열이 문제가 되는 것, 규칙성 깨져 있는 것, 얘가 전위라는 거야. 정확히는 얘지, 얘. 이 원자들을 쭉 이은 것, 그게 전위가 되는데, 이런 전위가 만들어지고 원자 배열의 불규칙성을 만들어지는 것, 이 전위 때문에 결국은 최종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금속의 모양이 변화되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손에 힘을 줘서 우그러뜨린 그 캔에는 수천만 개의 전위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디스로케이션이 만들어진 거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그 세탁소에서 주는 옷걸이를 반으로 휘는 그 순간 그 어귀에는 수백만 개, 수천만 개의 전위가 생겨서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금속의 모양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전위의 개념은 바로 그런 겁니다. 잘 머릿속에 안 떠오른다. 자, 그러면 잠깐 봅시다. 이거. 잠깐 봅시다. 어떻게 힘을 주면 어떻게 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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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 이동? 최종적으로 모양이 바뀌게 된 존재가 된다는 거죠. 이 영상을, 이 GBF를 아이고야, 미안합니다. 이게 뭐 잘 되다가도, 그쵸, 원래, 여기다. 원래 원자 배열, 양쪽에서 만약에 힘을 준다면, 힘을 준 조건 때문에 어떻게? 이 라인을 중심으로 보세요. 힘을 주면 원자 배열의 규칙이 깨지고 이렇게 힘을 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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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은 이런 식으로. 또 봅시다. 힘을 줘. 배열에 있어 규칙성이 깨지고 계속 힘을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이제 원자 배열의 불규칙, 원자 층 전체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고. 힘을 줘서 밀린 애들이 상하 힘을 주는 기준으로 봤었을 때 위아래의 조건으로 이런 배열에 있어서의 결합 구조가 바뀜으로써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금속의 모양이 바뀌게 되는 결론이 된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볼까요? 힘. 그러면 전위가 생겨서 이렇게 틱, 틱, 틱 결합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깨지면서 최종적인 조건으로 보면 저런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전위에 대한 개념은 설명을 했고, 그럼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큰 금속 덩어리가 있다고 치자. 금속 덩어리가 있다고 칩시다. 금속 덩어리에 대해서 내가 이쪽으로 힘을 줬어. 그렇죠? 전다 능력이라고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이 측면으로 향하는 힘을 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 원자가 여기 쭉 배열돼 있다가 칙 해서 위아래가 끊어졌어. 그리고 어떻게 틱틱틱틱틱틱 이동하면서 쭉 이 원자가 배열돼 있는 불규칙적 여기 있는 이 원자면은 무슨 얘기예요? 위 아래에 결합이 끊어져 있는 애들이라고. 그쵸? 얘네들이 쭉 이동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뀌는 결과가 된다라는 거. 이걸 아까 평면으로 본 거고 이거를 공간으로 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됐죠? 자, 그러면 요거 전위가 뭔지를 알았을까? 전위라는 건 뭐예요? 이런 식으로 원자 결합이 됐었을 때 하부 쪽이랑 결합이 없는 요 결함, 그걸 전위라고 부르는데 그 전위 얘가 표시하는 미안합니다. 요게 이거랑 같은 거죠. 그쵸? 이걸 우리가 2D로 본 거고 3D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죠?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봅시다. 우리가 전위라고 불리우는 것. 그쵸? 영어로 이제 dislocation으로 돼 있고 강의하신 분마다 좀 틀리지만 어떤 분은 얘를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전부 다 같은 의미가 되는데 얘를 공통적으로 표시하는 표현이 있어. 어떻게? 요 표시 이렇게 요 표시 요 개념을 잠깐 봅시다. 용 명칭을 좀 이해해야 돼서 그래요. 자, 일단 전위선 dislocation line 이렇게 돼 있어요. 전위선. 요 전위선은 뭐냐? 자, 봅시다. 이 영역 얘를 보면 얘를 보면 이걸 2D로 표현했었을 때로 보면 요거잖아요. 그쵸? 요거라고. 얘가 이거야. 맞죠? 맞다고. 그러면 얘네들을 여기도 우리가 굳이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원자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건데 이 배열되어 있는 원자들은 밑에 있는 원자들하고 결합이 완성되어 있지 않은 애들이야. 맞죠? 그리고 아까 물어보세요. 그렇게 결합이 완성되어 있지 않은 애들 원자들이 쭉 이렇게 서 있는 건데 얘네들을 쭉 잇게 되면 가상의 선이 생기잖아요. 맞죠? 그걸 보라고 뭐라고 부르냐면 얘가 전위선이라는 거야. 이해돼요? 이 가죽 이 원자들이 이었을 때 만들어지는 가상의 선, 그게 전위선이라는 거죠. 전위선. 됐죠? 그 다음에 이 전위선을 포함하고 있는 이 원자면 이 원자면을 3D로 그리면 이렇게 표현되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얘를 봅시다. 이거 지금 얘네들은 이 원자들이 이렇게 쭉 다 배열되어 있는 거잖아요. 배열되어 있는 거야. 규칙적으로 다 배열이 돼 있지. 근데 이 원자면 이 전체는 밑에 있는 원자들과 결합이 안 되어 있는 면이라고. 맞죠? 그렇다고. 그 얘를 뭐라고 부르냐? 얘를 잉여 원자면 이렇게 불러. 혹은 잉여 반평면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우리 수업 자료에 있는 거죠. 잉여 원자면, 잉여 반평면. 잉여라는 건 뭐죠? 잉여? 이게 잉여는 그냥 남는 거죠. 남는 것. 그렇죠?
잉여, 남는다라는 의미의 한자어가 되는데, 잉여 원자면, 남는 원자면, 남는 반평면, 이 개념이라고. 잉여 원자면, 잉여 반평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해될 거라고. 자, 디스로케이션 라인과 잉여 원자면, 잉여 반평면을 배웠어요. 그걸 이 그림에서 다시 한번 봐봅시다. 이 그림이 3D로 잘 표현되어 있어서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강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파일이 합쳐져서 가서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재난 문자가 와서 사실 지금 중간에 강의가 끊겼습니다. 자, 요 3D로 보면 아까도 말했듯이 뭐예요? 이 원자들이 쭉 밑에 있는 원자들과 결합이 안 되는 원자들을 이은 가상의 선이 되는 거죠.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전위선, 디스로케이션 라인, 그쵸? 전위선이야. 그리고 이 위쪽에 원자들, 이 원자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면을 뭐라고 부른다고? 잉여 원자면, 혹은 뭐라고요? 잉여 반평면이야. 원자면은 이해할 거고, 반평면은 뭐냐면 반이라고, 말 그대로 절반인 면, 요 개념입니다. half plane, 반평면. 그러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이 디스로케이션 라인과 잉여 반평면, 잉여 원자면이 결국은 어떻게 힘을 받았을 때 쭉 원자들이 결합이 이렇게 틱틱틱 돼서 나타나게 되는 결과물을 만들게 되는데, 이 만들어진 조건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기호로 또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요 표기, 요게 전위의 표기 방법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딱 보면 알겠지? 이게 뭐예요? 이게 잉여 반평면이야.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이면 어떻게 생긴 애들도 있을까? 이렇게 생긴 애들도 있겠죠. 그러면 잉여 반평면이 어디 있는 거야? 잉여 반평면이 밑에 있는 거지.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이게 전위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전위. 이렇게 되면 잉여 반평면이 위에, 이렇게 되면 잉여 반평면이 밑에. 됐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힘을 받았어요. 그러면 원래 전위가 여기 있었겠지. 그러다 힘을 쭉 받아서 전위가 이렇게 이동한 것처럼, 실제 원자면이 이동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전위도 실제로 이동하는 건 아니야. 원래 있던 여기 있던 원자가 진짜 이동해서 여기 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니까 이해하겠지? 이렇게 전위가 쭉 움직여서 이쪽에 가 있었을 때 여기를 봅시다. 요거 전위가, 즉 잉여 반평면이 쭉 이동하게 되죠. 말하자면, 그러면 잉여 반평면이 이동하게 되는 여기, 얘도 또 다른 면이 생기잖아요. 그쵸?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네들을 슬립면이라고 부릅니다. 슬립면.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 이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여기 전위와 관련된 용어, 중요한 몇 가지 용어들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전위선을 배웠고, 잉여 원자면 혹은 반평면을 배웠고, 그 다음에 슬립면을 배운 거야. 근데 이 그림에서 잘 표기가 안 돼서 이 그림으로 표기를 했다고. 그쵸? 얘가 전위선. 왜 선이야? 여기 선이잖아. 그 다음에 이게 잉여 반평면. 반은 절반이에요. 잉여 원자면, 잉여 반평면. 잉여란 말은 남는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 잉여 반평면이 보면은
특정한 가상의 면을 쭉 이동한 것처럼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면 슬립면이 된다고. 잉여 반평면이 쭉 움직이는 것처럼 나타나요. 슬립면이야. 이 슬립면을 우리가 봤던 처음에 디스로케이션, 즉 전위를 이해하기 위해서 봤었던 걸로 보면 여기가 되겠죠. 여기. 왜? 지금 얘가 잉여 반평면이죠. 잉여 원자면 얘가 쭉 이동한 것처럼 되는 거잖아.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2D로 보면 이게 선처럼 보이지만 3D로 보면 하나의 면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네들 뭐라고 불러요? 슬립 플레인이야. 슬립 플레인. 플레인은 면이니까 이해할 거고, 슬립은 뭐냐면 미끄러지다, 이런 개념이죠. 그렇죠? 슬립에서 나온 단어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슬리퍼. 여러분들이 스레빠 부르는 게 이 슬립이라는 단어, 미끄러지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슬리퍼는 신고 이동할 때 신발을 질질 끌게 되는, 미끌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슬리퍼라는 이름이 붙은 거고, 그 조건에서 우리가 이제 격하게 표현된, 미안합니다, 스레빠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슬립, 플레인, 요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요거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정리. 이거를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용어들로, 이제 개념을 이해했으니까 용어들로 정리를 해보면, 전위라는 거 뭐예요? 잉여 원자면 또는 반평면이, 무슨 말이죠? 같은 말이네. 잉여 원자면, 잉여 반평면이, 결정격자라는 건 뭡니까? 원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조건에서 삽입, 즉 끼어 있는 형태로 결합. 어떤 결합? 원자 결합이 끊어진 끝부분을 연결한 선이다. 이거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죠? 그렇죠? 뭐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전이야. 그게 전위의 정의입니다. 전위의 정의라고. 그리고 또 뭐예요? 전위의 이동으로 결정면, 원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면에 뭐가 일어나? 슬립이 일어난다고. 미끄러지듯이 이동하는 게 일어난다고. 이렇게 힘을 받았을 경우에 이렇게 잉여면이, 반평면이 삽입된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이를 기준으로 보면 얘네들이 쭉 이동하는 것처럼 되는 거죠. 이 면 위를. 그쵸? 슬립이 일어난다. 슬립. 면 전체가 이동하는 것, 미끄러지듯이 이동한다. 결정면이 미끄러지듯이 이동하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 그렇게 이동을 해서 얻게 되는 최종 결과물이 뭔데? 그 최종 결과물이 뭐야? 바로 소성 변형이라는 거예요. 소성 변형.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소성 변형. 소성 변형의 반대말은 뭐냐면 탄성 변형이에요. 탄성 변형. Elastic deformation. 소성 변형과 탄성 변형, 여러분. 소성 변형, 탄성 변형, 다른 과목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요걸 한번 정의해 봅시다. 소성 변형이란 뭐야? 소성 변형이란 응력을 인가한대. 응력이란 건 힘이에요. 힘. 우리가 힘을 줘. 응력을 인가했었을 때, 응력 인가 시 뭐가? 변형이 발생을 했어. 힘을 줘서 모양이 바뀌었다고. 어떤 금속이 있는데, 캔 생각하세요. 캔에 내가 힘을 줘서 캔의 모양이 찌그러졌어. 그 다음에 내가 힘을 제거했어. 됐어요? 응력을 제거한 후에도 어떻게? 변형이, 모양이 바뀌어 있는 게
그대로 남아있는 것. 이게 소성 변형이야. 그럼 탄성 변형은 뭐야? 똑같아. 응용을 인가해서 변형을 발생시켰어. 모양이 바뀌었어. 모양이 바뀐 후에 힘을 제거했었을 때 어떻게 돼? 바뀌어 있는 모양이 사라지는 것. 그게 탄성 변형이에요. 소성 변형과 탄성 변형은 매우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 두 용어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소성 변형은 힘을 줬을 때 모양이 바뀌어. 근데 내가 이제 그 힘을 제거해 해도 바뀐 모양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 그게 소성 변형이지. 탄성 변형. 힘을 줬다가 없애면 바뀌어 있는 모양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 용수철을 힘껏 잡아당기지 말고 살살 잡아당긴 다음에 힘을 제거하면 원래 돌아가잖아요. 그게 탄성 변형이라고. 그 개념입니다. 그렇죠? 소성 변형과 탄성 변형의 그 개념이라고. 그러면 전이는 뭐야? 힘을 줘서 이렇게 잉여면이 슬립 플레인을 따라서 모양이 바뀌고 난 다음에 내가 힘을 빼고 나면 원자면 이동한 이후의 결과물은 바뀌어 있는 모양으로 그대로 남게 된다는 거야. 즉 우리가 힘을 줘서 캔의 모양을 바꾼다. 캔의 모양을 바꾼다. 그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조건, 그게 소성 변형이 되고, 그 소성 변형은 바로 전이가 이동함으로써, 전이가 생김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뭐 몇 번 반복적으로 설명을 했으니까. 자, 이 전위에는 종류가 있어요. 전위에는 종류가 있어. 이게 뭐야? 칼날 전위와 나사 전위입니다. 엣지 디슬로케이션, 스크류 디슬로케이션. 칼날 전위, 나사 전위. 칼날 전위와 나사 전위는 뭐냐면 받는 힘에 대해서 변형이 발생하는 방향으로 두 개가 나뉘어져요. 자, 여기서 칼날 전위는 어떻게 되냐면 버거스 벡터 B라고 불리는데, 버거스 벡터는 뭐냐면 힘을 주는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예요. 벡터는 뭐죠?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 버거스 벡터라는 건 뭐냐면, 버거스라는 사람이 전위, 즉 디스로케이션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할 때 처음 썼던 단어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붙여서 쓴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전위는 결국은 힘이 필요한 거잖아요. 힘이란 건 가하는 크기에 대해서 방향이 필요한 거라고. 이해됐죠? 그냥 그걸 버거스 벡터라고 이해하면 돼. 전위를 만들기 위해서 가하는 힘의 크기와 방향을 나타낸 벡터. 그렇죠? 이게 버거스 벡터입니다. 따로 필기하지 않아도 뭐 이해하시겠죠? 버거스 벡터는 뭐라고? 전위를 만들기 위해서 가하는 힘의 방향과 크기를 나타낸 벡터라고. 벡터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벡터는 뭐야? 크기와 방향을 나타낸 거야. 그러니까 이 힘을 이렇게 줬을 때, 힘을 이렇게 줬을 때, 그렇죠? 힘을 주는 방향은 동일해. 근데 힘을 준 크기는 서로 다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그게 벡터라고. 버거스 벡터는 버거스라는 사람이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냥 버거스 벡터라고 쓴 것 뿐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버거스 벡터라는 말이 부담스러우면 그냥 이렇게 써요. 힘을 주는 방향. 그렇죠? 힘을 주는 방향과 그 다음에 어떻게? 전위선, 디스로케이션 라인이 수직이다. 이렇게 돼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 글을 봅시다. 힘을 주는 방향은 이 방향이에요. 그렇죠? 디스로케이션 라인은 뭡니까? 전위선이야. 전위선은 어떻게 돼? 이거잖아.
됐어요? 그러면 힘을 주는 방향과 이 전위선은 어떻게 돼? 서로 수직이 돼. 위에서 쳐다보면 힘은 이렇게 주고 있지만 전위선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 이렇게 서로 수직이죠. 이렇게 돼 있는 전위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칼날 전위라고 부른다고. 엣지 디슬로케이션이 이렇게 쓰는 거. 그 다음에 칼날 전위는 어떻게 돼? 버거스 벡터. 어려우면 힘을 주는 방향이라고 그랬어요. 힘을 주는 방향으로 전위선이 이동하죠. 서로 평행하게. 이 전위선이잖아. 얘가 힘을 주는 방향인데 전위선 어떻게 가? 이 전위선 이렇게 가잖아. 아시겠죠? 이 전위선이 움직이는 방향이 어떻게 돼? 이 방향으로 움직이잖아. 힘을 주는 방향으로 전위선이 움직인다고. 그게 칼날 전위의 정의야. 전위의 정의는 했잖아. 전위에는 칼날 전위와 디스로케이션이 있는데 칼날 전위는 이렇게 정의가 된다고. 버거스 벡터와 전위선이 수직을 이루고 있고 버거스 벡터와 전위선의 이동 방향이 평행이라고. 그건 이 그림 하나로 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배웠었던 모양에 있어서의 전위는 칼날 전위를 배운 거였네.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나사 전위는 뭐야? 나사 전위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우리가 종이 두 장을 예를 들어서 종이 두 장을 두고 우리가 힘을 줬었을 때 미안합니다. 종이 두 장이 아니라 종이를 이렇게 반으로 접었을 때 이렇게 종이를 반으로 접었다고 생각합시다. 내가 종이를 이렇게 밀 때랑 위아래로 손바닥을 이렇게 밀고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종이가 찢어지겠지. 찢어지는 방향에 있어서의 조건을 한번 생각해. 머릿속으로. 여기서 처음 찢어진 게 이쪽으로 쭉 전파될 수도 있다고. 다시 한번. 이 그림하고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자, 힘을 주는 방향은 동일해. 그쵸? 이렇게. 얘도 이쪽 방향이고 이쪽 방향이야. 근데 얘를 말하자면 이 힘이 이 면 전체에 다 주어지고 있어. 근데 얘는 힘이 어떻게? 요 끝에만 주어지고 있다. 내 끝에만 이렇게 팍 밀었어요. 그러면 전위가 요 면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번 전위가 이동을 할 때 어떻게? 이쪽으로만 계속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면에 대해서 비틀려져 있잖아. 이렇게 힘을 균일하게 받지 않아서 우겨서 찢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 느낌이 전달이 됐으려나? 이렇게 종이를 양쪽 면에 반으로 접고 양쪽 면을 이렇게 찢었을 때 힘이 전달되는 방향에 대해서 찢어지는 방향은 다른 방향으로 찢어질 수 있다고. 예, 직접 이걸 이렇게 보여줄 수가 없어서 좀 애매한데 이 그림을 쭉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 힘이 여기만 전달이 돼. 힘이 이렇게만 전달이 돼도 이렇게 찢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쭉 원자들이 이동을 하면서 이 끝에만 찢어지는 게 아니라 이 비틀림 힘 때문에 찢어진 면이 이쪽으로도 쭉 다 같이 찢어지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가 발생할 때를 봅시다. 그 경우가 발생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원자들에 있어서의 조건으로 보면 잉여 반평면이 비틀려져 생겨요. 잉여 반평면이 비틀려져 생기면서 어떻게 돼? 버거스 벡터하고 전위선이 평행이 돼. 전위선은 이거야. 전위선 이거라고. 그럼
힘을 주는 방향은 이 방향이잖아요. 그쵸? 아까 얘는 힘을 주는 방향이 이거고 전위선이 이거였는데 얘는 힘을 주는 방향에 대해서 전위선이 평행으로 돼 있네. 그리고 전위선은 어떻게 돼? 이쪽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그럼 어떻게 돼? 버그스 벡터하고 전위선의 이동 방향은 수직이 되겠죠. 어떻게? 아까 칼날 전위는 평행인데 나사 전위는 그 관점에서 보면 반대네. 이 학생들이 이 그림을 잘 이해를 못해서 스크류 디스로케이션, 즉 나사 전위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오해가 있을까봐 얘기하는데 봐봅시다. 지금 여기하고 여기를 보면 원자면이 어긋나 있잖아. 그쵸? 전위선은 이거긴 하지만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처음에 힘을 받았을 때 어떻게 여기에 또 똑같이 엣지 디스로케이션이 전위면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이동했어. 처음에 이 원자면 불일치가 생기기 위해선, 즉 변형이 생기기 위해선 처음에 여기서 엣지 디스로케이션 이동해서 갔을 거라고. 여기 끝에는, 양쪽 끝에는, 그러니까 양쪽 끝이 아니죠.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라고 그러면 잘 안 나타나지. 여기서 출발해서 엣지 디스로케이션은 여기서 끝났을 거야. 그래서 이 변형이 먼저 생기고 변형이 생긴 조건에서 계속 힘을 가하게 되면 이 여기에서 보면 찢어지는 거지. 서로 두 개의 면이 보이나? 이렇게 됐다 이렇게 찢어지는 거라고. 두 면이 이렇게 나타나나? 이렇게 이렇게 비틀려서 찢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게 스크류 디스로케이션. 근데 봅시다. 뭐야? 이 두 개의 결과물은 어떻게 같아요? 엣지 디스로케이션과 스크류 디스로케이션은 결국은 나타나게 되는 결과물에 있어서의 소송 변형은 동일한 방향의 소송 변형 결과를 나타내지. 하지만 칼날 전위와 나사 전위의 차이점은 전위가 이동하는 과정, 즉 변형이 발생하는 과정은 다르다라는 거지. 결과물은 동일하지만. 지금 이 두 개의 그림을 잘 보시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는지 아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점결함 했고 선결함을 했어. 선결함은 전이라고 불리우는 대표적인 선결함인데 이 선결함은 금속에 있어서 매우 중요해요. 점결함은 우리가 합금이라는 걸 만드는데 기본 개념을 나타내는 거지만 선결함은 우리가 금속의 소성 변형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의 근원을 설명해 주는 거라고.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엣지 디스로케이션, 스크류 디스로케이션 얘기 드렸던 이 내용은 기사 시험이나 다 나오는 그런 내용. 그만큼 중요해. 왜? 금속의 소성 변형. 여러분들이 마시고 던진 그 캔, 모양을 찌그러뜨려서 던진 그 캔에는 여러분들 모르게 수많은 디스로케이션이 이동을 해서 그 모양을 바뀐 거. 그 디스로케이션이 일어나는 과정을 살펴봤고 그 종류를 살펴본 거예요. 자, 말 나온 김에 잠깐 요것만 잠깐 한번 봅시다. 오케이. 자, 이거 봐봐요. 영상을 한번 봐봅시다. 이게 디스로케이션이에요. 벌레처럼 움직이는 것 같죠? 벌레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힘을 받아서 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원자들이 배열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고. 이게 전위, 이게 디스로케이션.
자, 디스로케이션까지 잘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주에는 이 선결함에 있어서의 개념을 가지고 이번에는 우리가 앞쪽에서 봤었던 원자 결정 구조랑 같이 합해서 금속이 어떤 애들은 잘 모양이 바뀌고 어떤 애들은 모양이 잘 바뀌지 않는 그런 개념들을 같이 공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용어들, 오늘 배웠었던 개념들은 반드시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들으시려고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